네,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정부가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를 연 2%대로 설정할 전망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물가 상황부터 대책과 효과는 어떨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고요. 또 한편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한국 경제의 영향은 어떨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연일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도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정부가 고심이 많거든요. 내년 관리 목표 2%대로 설정하는 것을 이제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1.8%면은 더 그것을 뛰어넘는 수준인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이상적 적정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간 2.0%입니다. 예. 이거 벌써 마련된 지가 한 6년 됐는데요. 이 물가라는 게 너무 오르지 않아도 경제에 부담이 되고 너무 많이 올라도 충격을 줍니다. 조금 오르는 것은 경제에 상당히 보약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경제학계에서는 적정 성장률이 어디냐, 이것을 잠재 성장률이라든지 GDP 성장률 이것을 감안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구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적정 성장률이 2%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을 2%가 아니라 2%대로 잡겠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대자 하나가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대자라는 것은 뭐 2% 선대하고 같은 말인데요. 현재 적정 성장률은 2.0%고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의 목표 성장률이 1.8%입니다. 그런데 2%대가 되면 2.0에서 2.9 그 사이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목표를 넓혀 잡는 건데요. 예. 그런데 우리 목표가 그동안에 2.0 중에서도 가장 낮은 2.0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2.0%대라 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2.9%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내년에 상당히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또 물가가 오른다는 것을 전제로 경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냐. 현재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내년도 물가 상승률에 대한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경제 정책 방향에 2%대를 설정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 2%대를 설정한다는 얘기는 최고 2.9%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좀 범위를 넓게 잡은 것 같은데 사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어떤 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공공요금이잖아요. 도시가스나 이제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설도 곧 이제 다가옵니다. 연말 지나고 나면은 물가 대응 체계도 가동할 계획인데 이것들이 전부 어떤 물가에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 나름대로 상당히 시의적절한 조처로 보여져요. 예. 현재 지금처럼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데요. 특히 이 물가는 심리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은 더 많이 사재기를 하게 되고 그 결과 물가가 더 오른단 말이죠. 예. 그래서 물가 오름세 심리, 인플레 심리라는 말인데 이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공요금 안 올리겠다 또는 서울 물가도 오르지 않도록 한 3달 전부터 집중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 확산 심리를 좀 차단하는 데는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영향권분에 있는데 정부 스스로 솔선수범을 하게 되면 다른 민간 부분에서 가격을 올릴 때 아무래도 좀 눈치를 보게 된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시의적절한 조처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이 공공요금 조절 같은 것은 오래 효과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공공요금 중에 전기, 가스 이런 거 결국 지금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에게 적자가 계속 누적돼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적자는 결국은 나중에 적자가 터지면 정부 예산으로 밀어줘야 되면 결국 그 부분에서 돈이 나가서 결국은 인플레가 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타이밍에서는 공공요금 조절이나 서울 물가 대응을 좀 신속하게 해서 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처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미국 상황 살펴보겠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 그 상승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작년과 비교를 해서
6.8%가 급등을 했거든요. 저희가 뭐 2%가 지금 적정하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적정 성장률 목표를 2%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밤사이에 나온 미국의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무려 6.8% 엄청나게 올랐죠. 예. 목표의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7까지 올라가 있는데 미국은 거의 그것의 2배 가까이 우리보다 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세계 경제도 미국 일에 물가가 올라가면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을 것이다. 큰 혼란이 올 것이다. 또는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 아직도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벌 2차례 올렸지만요. 이제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오히려 CPI 물가 발표가 나왔을 때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두 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은 이것이 이제 피크다, 정점이다. 이제는 다음 달부터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도 등산을 할 때 정상까지 올라갈 때는 땀이 굉장히 많이 나고 고통스럽지만 내려올 때는 저 정상에 있는 지점은 고도가 높다 하더라도 이제 내려간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 이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연말에 뭐 대목이 올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합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물가지수 6.8%는 적정 물가의 3배 이상 뛴 것으로서 미국 정부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유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그런 국제 유가, 뭐 시발 유가 그런 면에서 바이든 정부는 특별 성명까지 내서 이제 물가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지금 달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봐야겠네요. 이 결과가 만약에 다시 또 올랐으면은 많은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달에도 여전히 오르긴 하겠지만 11월 달부터 더 오르느냐, 덜 오르느냐. 그러니까 상승세냐, 하락세냐 하는 그 추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내일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아침이 되는데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부터 이제 이 본격적으로 FOMC 통화정책회의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미국 물가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테이퍼링이라고 그러는 그 유동성 확대를 해가는 그것의 속도를 조금씩 줄이는 그 문제를 좀 재조정할 것 같고요. 그래 되면 결국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도 당초에는 내년 하반기나 가서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는데 이것이 내년 상반기 쪽으로 조금 더 당겨지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금리라든지 통화량도 그 조절을 하고 있고 또 공급망 관리에도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하는 노력의 결과가 다음 달 물가 하락으로 좀 잡혀진다면 상당히 경제에는 청신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 저희가 물가를 뭐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 물가가 오르면은 국내에도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로가 지금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지금 서로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물가가 오르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물가가 수입 물가에서 당장 잡히게 되고 또 수출할 때도 우리가 물가를 좀 더 높여서 수출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게 때문에 당장 영향이 오는데요. 한국은행이 지금 현재의 거시경제 조건을 가지고 전 세계 물가가 1%포인트가 오르면 국내 물가는 0.26% 정도 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 물가 6.8%, 전 세계 물가는 우리나라보다도 평균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외생 변수에 의해서도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그런 구조적 요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해보겠는데 취업자 비중을 이제 조사해 봤더니 중소기업의 비중이 1년 넘게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업종이 중소기업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영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는 취업자 숫자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조금씩 지금 취업이 활성화되고 팬데믹 이전보다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구성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취업자 구성비 면에서는요.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89%로 쳐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13개월 연속으로 90%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에서 90% 밑으로 떨어진 것은 바로 코로나 팬데믹 때 이 13개월 전부터거든요. 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90% 이상이 중소기업 몫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의 고용 쇼크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라 하면 종업원 30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음식점, 뭐 숙박업소 이런 그리고 동네 가게 이런 것도 포함되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 업종들이 대면 업종이 많고 또 노동 집약적이어서 한꺼번에 모여 있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이 취업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중소기업의 이 취업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취업난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적으로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굉장히 경영난이 힘들어지니까 뭐 인력난이 지금 문제잖아요. 뭐 이런 해소 또한 경영 안전을 위해서 어떤 지원들을 해달라고 이제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까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은 워낙 숫자도 많고 업종도 다양하기 때문에 업종마다 또 기업주마다 사정은 다양하게 다르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들이 한결같이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을 굳이 뽑으라면 금융, 세제 지원, 인력난 해소. 자,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금융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금 사정에 곡절이 많으니까 거기서 좀 대출 중단 같은 거 이런 걸 좀 하지 말고 필요할 때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탄력적인 운용을 좀 해달라. 그다음에 세금 제도 면에서 예. 세금을 좀 늦게 거둘 수 있도록 한다든지 좀 깎아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깎아달라.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인력난인데요. 인력난은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그래픽에 경영 환경이 부정적인 이유 이래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특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망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예. 최근에 우리가 요소수 문제로 한번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만 요소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공급망이 마비가 되게 되면 물가가 오르고 또 물가가 팔리지 않으니까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내수가 부진한 것도 한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업체별로 업종별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것은 공급망 관리인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공급망 관리 중앙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 했어요. 거기에 대한 예.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예, 앞으로 그 공급망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